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집콕 생활 중인 김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할 말을 좀 잃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어제 또 보니까 워싱턴에서 조개들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열도면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한 열도면상. 그래서 좀 심란합니다. 이럴 때쯤 되면. 네, 이런 분위기에서 100회를 넘어서 살아남았다고 저희 팟캐스트 자축하고 싶습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오늘 방송이 101회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개들은 너무 슬프지만 저희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또 이제 조개를 대변하는 그런 방송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팟캐스트에서 역대 최고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저희 지난 붓바살바 에피소드 97회 국제에너지기구도 손절한다는 이 에너지는 에피소드에 작은 성공님께서 팟빵에서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만 원이면은 이게 또 그 고액 후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작은 성공님 외에도 이제 허지훈님, 생애님 이런 분들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또 저희가 5만 원을 한 번 후원해 주셨다는 건 정말 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리액션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리액션이 안 좋은 방송에는 사람들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리액션을 하면 좋겠나 나름 고민을 막 하다가 너무나 상투적이지만 네. 난이도가 쉽지 않은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사행시. 이게 각자 사행시를 할 때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그 브레이브걸스 그 노래 역주행한 게 이제 군인들의 리액션이잖아요. 그쵸. 각자 이제 한 분씩 이제 사행시 할 텐데 김나연 선생님이 또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름을 또 한 번 바꾸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는 곳에 이름 자주 바꾸지 않는데 채널명을 그린피스 유니버스에서 쥐식 채널로 바꾸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좀 사행시에 녹여주시면은 저희가 또 사행시 가산점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띄우고 나연쌤이 사행시 가고 주석쌤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나연쌤 갑니다. 작업할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성당에 갈 때도, 공부할 때도 듣기 좋은 지식 채널. 만점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성당에 갈 때도 해서 절을 다니시거나 기독교 쪽 다니시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9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 90점 감사합니다. 또 지석쌤도 좀 사행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저는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먼저 할까요? 하시죠 먼저. 저부터 네네. 먼저 할까요? 그럼 김나연 선생님 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운 띄워주시죠. 작은 팟캐스트가 아닙니다. 은근히 알차요. 성공을 위한 작은 습관. 지식 채널을 들으시고 공짜로 기후위기 대처법 얻어가세요. 와. 괜찮지 않습니까? 저 은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사행시가 잘 돼야 오늘 방송이 잘 되는 거죠. 그쵸. 지석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니 저는 사행시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사행시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하면은 두 분이 너무 초라해지니까. 정말 너무 맥이 빠지네요. 너무 맥이 빠지고. 근데 잠깐 여기서 이렇게 후원하신 분이 그 울분을 토하셨어요, 사실은. 장은성공님이. 네네. 한번 봅시다. 장은성공님이 어떻게 울분을 토하셨는지. 지석쌤은 물론 이제 지금 맥이 끊겼지만 댓글을 얼마나 또 잘 이렇게 읽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울분을 토하신 게 뭐냐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는 아니라고 말씀을 막 계속 하고 다니셨는데 얼마 전에 환경영화제? 거기서 수소차가 짱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의 다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셨다고. 우리가 뭐 완전히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 좀 큰 중장비나 이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큐에서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영화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용은 대충 알아요. 제가 딱딱 봐도 뭐 알지. 그래서 근데 작은 성공님이 알고 계신 수소차는 아니다라는 게 맞다. 그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넥소 수소차를 사면은 보조금 3,500만 원이에요. 전기차는 한 1,150만 원 정도 줍니다. 수소 연료연제차는 그냥 특성상 기술의 특성상 에너지 효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기차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배, 4배 도와줘야 전기차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3배인 거가 사실 그거에 맞춰서 한 건 아니지만 역시 수소차가 더 많이 도와줘도 경쟁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게 현재 승용차나 SUV 시장에서 이미 뭐 증명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대형 트럭에서는 배터리로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라는 얘기가 이제 또 있었고, 근데 어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 볼보, 다임러, 그다음에 트레톤, 이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3개가 공동 투자해서 유럽에 충전기를 일단 1,700개를 깔겠다. 트럭용 전기 충전기. 전기 충전기. 네, 전기 충전기를 깔고 이거를 마중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투자를 좀 더 참여해 주면 유럽에 5만 개의 전기 트럭 충전기를 깔면 유럽의 물류는 전기 트럭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어제 전격 발표를 했어요. 이 3개의 회사는 지금 트럭도 전기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자기들 돈으로 일단 1,700개를 깔면서 이 회사들이 자기들 돈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 방법을 항상 찾거든요. 정부에서 보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하면은 좀 안 도와주니까 자기들이 이만큼은 까는데 5만 개면 해결되는데 같이 좀 해요? 라고 이렇게 지금 사인을 보냈고, 요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으니 이 정도면은 최소한 웬만한 사이즈의 트럭이 웬만한 용도로는 전기로 가능하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또 나온 게 밤새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장거리를 가야 되는 경우에 그 2시간인가 3시간마다 45분씩 쉬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규정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 충전할 수 있는 정말 750kW짜리 정말 대용량 충전기를 이렇게 조합해서 깔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나왔다. 그래서 다큐나 이런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대본을 짜고 그거에 맞는 자료만 쓰는 그런 다큐에서는 저거 보고 나면 저거 해야 되나 진짜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 수소차 아니야 라고 말하시고 두고 봐 라고 이렇게 하시고, 수소차 논쟁이 났을 때 지소쌤 전화번호 야 가만 기다려. 너 수소차? 잠깐 기다려. 짐수쌤한테 딱딱 연락을 해가지고 대신 설명서. 이 정도의 그 고액 후원자 대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원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후원에는 뭐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시더라도 약간 좀 댓글 같은 거로 좀 궁금한 거 물어보시거나 하면 저희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부터 그린피스 유니버스에서 지식 채널로 채널명을 변경한 기념, 또 팟캐스트 2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 SNS 채널이나 아니면 팟캐스트 채널 공지를 확인해 주시면 자세한 이벤트 내용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G식 채널인 거죠? G, 알파벳 G.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익숙한 채널명이긴 한데 저희가 또 이름 바꿨으니까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널 안에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코너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상품을 그동안 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받아가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20분을 안타깝습니다. 뽑아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브랜드죠. 더피커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플라스틱 제로 에코 키트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주제로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ESG 요즘 열풍이라고 하죠. ESG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뭐 어느 금융기업 같은 데 같은 경우는 ESG를 SG라고 해가지고 힙합 가수분이 랩도 하고 이런데 저희가 좀 빠질 수 없었습니까? 또 저희 방송이 아까 지석쌤이 말씀하셨던 수소 자동차 만든다고 했던 니콜라 미심쩍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 최초 저희보다 먼저 얘기한 팟캐스트 있으면은 거기 초대를 해주세요. 저희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얘기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떡락했죠. 네,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비트코인 뭐 안 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저희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또 저희 또 책임감을 갖고 오늘 ESG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다루기 전에 또 전기차 소식도 좀 있어가지고 오늘 어떤 전기차 소식 있으신가요, 지수쌤? 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댓글 답변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강조할, 이건 좀 필요가 있는 소식이라서 볼보, 다임러, 그다음에 트레턴이라는 그 업체가 트럭도 전기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충전기를 한 5만 개 깔면 되는데 일단 1,700개를 깔겠다라고 한 거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떡하니 났다. 그게 오늘 녹음을 7월 6일 날 하고 있는데 7월 5일자로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소식이에요, 진짜.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한 2010년도 이때만 해도 배터리 차냐 수소차냐 뭐가 승용차나 SUV에서 승자가 될 것인가 막 이랬었는데 네. 뭐 이미 게임이 상당히 기울었죠. 많이 기울었죠. 전기차 쪽으로. 근데 이제 트럭에 있어서는 아직은 판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나는 배터리가 될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었어도 확실하게 업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어제 그 보도된 거는 이제 그쪽도 결론이 나는구나. 배터리 트럭으로. 배터리 트럭.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 발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그 소식은 이 수소 진영에는 삼방 제대로 먹은 그런 거고, 오늘 다루게 될 뭐 이제 또 주제도 연결됩니다. 이제 배터리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소차든 전기차든 친환경적으로 되면 되는데 뭐 이거는 옳고 저건 아니다. 뭐 그런 싸움이 너무 격화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치명적인 그쵸? 문제가 수소도 친환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린 수소하고 그러면. 네. 근데 그런 걸 할 때 전기차 대비 전기가 한 3배, 4배 필요하다 보니까 효율성 이제,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로는 맞는데, 너는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뭐 경제나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품이 더 들어가는 거를 선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조금 중요한 소식인 게, 사실은 올해 초까지인가 볼보랑 다임러가 수소로 트럭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 보도가 예. 되게 궁금한데, 또 앞으로 어떤 소식이 있는지, 또 어떻게 언론이 반응하는지 지석쌤께서 잘 보시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트럭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사실 테슬라가 세미 트럭이라 가지고 초대형, 초장거리 트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2,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공장 자체는 일단 올해 말쯤에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어제 나왔던 볼보, 다임러, 뭐 트레톤이라는 업체의 전기 트럭 소식과 더불어 내년에 테슬라가 이제 공언한 대로 대형 배터리 트럭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 그러면 더더욱이 이제 수소보다는 전기 배터리 트럭으로 가는구나라고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또 이제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오늘 또 다른 소식은 고무적인 소식이에요. 그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약간 애매한 사이즈, 그렇게 인기 있지 않은 그런 세그먼트의 차를 만들어서 생색은 내지만은 자기들의 그 주력 상품은 유지할 수 있게,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쪽의 수요를 잡아먹지 않도록 했었는데, 그 포드에서 F-150라고 정말 포드를 먹여 살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렇죠. 예. 가장 인기 있는 지 한 40년 된 트럭이에요, 와. 이게.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거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좀 컨센트가 11개 달렸어요. 컨센트가. 왜 컨센트. 11개나 달려야 돼요? 트럭을 미국에서는 그냥 대형 SUV처럼 그냥 나는 그냥 트럭이 좋아 이렇게 모는 사람도 있지만, 트럭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가서 뭐 집을 고친다거나 뭐 집을 만드는데 그 목수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연장 같은 거 실어가지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뭐 새로운 뭐 마을 같은 거 지을 때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 기계를 못 쓰고, 그러니까 발전기 돌리고 막 매연 나고 막 이랬는데, 그냥 트럭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 뭐 전기 토빈이 뭐 다 꽂아가지고 집 지으라 이거죠. 예, 집 짓고 비상시에는 그냥 집에 연결해가지고 집을 그냥 전기를 넣어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오닉 5가 220V 이런 거 되게 하는 거 되게 홍보 많이 했는데, 얘는 그냥 콘센트가 11개. 움직이는 작업장? 약간 그런. 예, 근데 요게 이제 또 가격도 꽤 가장 기본 모델로 나온 게
4,500만 원이래요. 예, 그래서 일반 가솔린 모델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나? 제일 싼 게?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주력으로 팔려는 모델은 이것저것 옵션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게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력 상품을 전기로 대체하는 게 이제 나온 게 정말 이제 변환점에 왔구나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머스탱 마크2라고 이제 좀 SUV식, 뭐 CUV형 스포티한 중소형 SUV? 뭐 요거가 있었는데, 얘도 휘발유 모델이 있고 전기 모델이 있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전기 모델이 휘발유 모델 판매량을 넘어서서 주력 모델도 이제는 전기로 넘어가는 거, 그런 동향이 있고, 포르쉐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되게 인기 모델이었던 파나메라. 서울 특정 지역의 뭐 소나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기 엄청 많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타이칸이라는 약간 비슷한 그런 사이즈의 그런 전기차가 있는데, 타이칸이 파나메라 판매량을 완전 뛰어넘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뭐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주력 모델이 이제 파나메라에서 타이칸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 네, 타이칸 그래서- 전기차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주력 상품을 버리고서라도 전기로 가서 전기 모델이 주력 상품이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움직이기 듣기로는 시작했다.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이렇게 소형차나 이런 건 돈이 별로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건 중대형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제 중대형 주력 모델도 전기차로 간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워낙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곳이지만 지난 6월 달에 순수 전기차가 64.7%, 이제는 3분의 2 정도 갔고, 네. 그다음에 뭐 배터리가 달려 있고 모터가 있고 충전이 가능해서 가까운 거리는 전기차로 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충전을 잘 안 해가지고 CO2가 많이 나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20.3%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85%가 됐고, 이거는 정말 좀 놀라운 숫자인데, 그냥 휘발유차 모터 같은 거 없는 그게 3.8%, 그 다음에 디젤차 4.4%.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도 10%가 안 되네요. 1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저 두 개를 합치면 85%가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왜 그러지? 어. 노르웨이는 약간 좀 북극이 가까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좀 다르네. 아니면 정책이 딱 이제 전기차로 몰아주는 걸로 정책이 딱. 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지 노르웨이가 궁금하네. 또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대본에 없지만 팍팍 나오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자면,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차는 취득세가 50%, 차가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세금이 붙고, 전기차는 세금 0%예요. 아, 그거 너무 3천만 원이면? 그거는 뭐 내연기관차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은 다 봐주는 거예요. 2025년부터 판매 금지예요. 그 여기에 플러스 이런 이유가 또 있어요.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이 한 97%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이미 해결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용하고 트럭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한 40%인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빨리 없애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냥 휘발유차 못 사게. 저걸 왜 사 내가. 돈 아까워서 못 사. 이렇게 몰아버렸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 사실.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주차비나 통행료 할인 같은 것도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제. 심지어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도 전기차는 한 4년간인가 5년간인가 면제였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완성차 업체도 없고 하니까, 그쵸. 우리는 이제 그것도 완성차 있어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오늘 또 전기차 소식 준비 잘 해주신 지석쌤한테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부터 조금씩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ESG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ESG가 엄청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ESG 경영 이런 게. ESG를 안 붙이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ESG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는 그 ESG에서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social은 이제 사회, 하여튼 사회 무리 없이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governance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게 좀 제대로 만들어라. 뭐 그래야 또 좋은 결정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환경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거가 잘 되는 그런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라.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제는 투자자들도 예전에는 돈 잘 벌고 큰 불법만 없으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이제 정하는 건데, 요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뜬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걸 잘 챙기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그것만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ESG라고 해서 떠버린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게 아마 맞는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ESG를 좀 제가 또 파봤거든요. 네. ESG 제가 또 경영 관련한 또 이제 기자 아니었습니까? 그쵸. ESG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ESG를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 있던 형이랑 제 친구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 월급 주는 거지. 그죠. 제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거 뭐 사람들 월급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형이 처음에 한숨을 쉬면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상가가, 제가 절대 아닐 것 같은 그 책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또 이제 회사라는 게 이제 투자하는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윤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이제 셰어홀더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주주들이 투자를 했으면 주가도 회사가 꼭 올라야 되고,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나눠줘야 되고, 그게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방향이 완전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제 미국의 좀 잘 나가는 기업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약간 모임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정경련 뭐 비슷한 그런 것 중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방송에도 좀 출연했었던 뭐 애플의 팀 쿡이라든지, 우리 출연했다고 하니까 진짜 출연한 거 같아요. 등장했었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든지 뭐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런 사람들이 사인을 한 게 네. 이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돌아가려면은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 이런 성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사실 심플하게 얘기는 해준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분이 또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미국에서도 잘 나갑니까? 또 지석쌤이 또 이제 미국에서 또 경제학 공부를 하셨는데, 밀턴 그렇죠, 프리드먼 그렇죠. 좀 아시는지.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기업은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돈이나 벌어서 나눠줘. 뭐 이걸로 주창해가지고, 특히나 미국의 공화당, 약간 자유우파 뭐 이런 쪽에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의 시작으로 돼 있고, 시카고 경제학파 거두 뭐 이런 건데, 근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뭐 주주들이 돈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업 때문에 손실도 나고, 잘못하면 이제 회사가 손해배상 같은 거 걸리면은 사실은 뭐 회사가 휘청하는, 더 심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거를 막 추종했던 사람들도 야, 저건 좀 그렇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룰을 지키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한다는 룰을 세팅하면 사실은 돈을 벌 때 그 룰 안에서 해야 되니까 탄소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은 탄소세를 내는 기업은 돈을 못 벌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죠. 야, 내가 룰 지켜서 돈 벌려고 했지 그냥 막 벌려고 그랬냐? 뭐 이렇게.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윤 창출이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기조는 맞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했던 거죠. 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던 건데, 그거 딱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ESG가 이제 좀 더 뭐냐. 그래서 이하면 환경인데, 그럼 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요즘 채점 기준을 보면은 이게 또 다른데, 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제 기업이 얼마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고 있냐, 그리고 얼마나 이 자원들을 재사용하냐, 효율적인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는지,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지, 물 관리를 잘 하는지, 이런 거가 이제 이고, S가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기업이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이것 좀 문제적인 비인도적인 사업 같은 걸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고, 이제 G가 지배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재벌들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재벌이 경영학적 용어예요. 전 세계에서 쓰는. 예, 재벌이라고 진짜 씁니다. 그 재벌이라고 쓰는데, 이제 오너가 경영도 하고
소유도하고 뭐 잃어버리면은 누가 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지배 구조를 딱딱 잘 잡아야 기업이 오래 간다. 그런 거고 이제 기업 오너나 CEO들이 준법 활동을 딱 지키고 그리고 이사의 운영 방식을 지배 구조를 잘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얼마 전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아마존에 물건을 파는 벤더라고 하죠. 네.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느 이상으로 팔면 아마존이 그분들의 주식을 15%까지 낮은 비용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래갖고 또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그러면 싸게 주식을 우리한테 넘겨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지켜지는 거는 결코 아니더라. 그리고 또 이제 ESG가 옛날에는 좀 기업에다가 하는 건데 요즘 나라도 평가를 받는다. 네, 맞아요. 요즘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ESG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있어요. 네. 일단 먼저 이 환경 부분을 살펴보면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공해, 자연 자본, 여기에는 토지 숲이나 생태 다양성 등이 포함이 되고요. S 이제 사회를 살펴보면 인구, 노동 및 소득, 교육, 주거,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 등이 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이죠. G 이제 경영을 살펴보면 제도적 구조,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예산 및 관리 등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국가의 ESG를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ESG 어떻습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 그리고 스위스 등과 함께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E에서 2등급을 받았고 S에서 2등급을 받았고 G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제 2등급을 받았는데 ESG 우리한테 안 되는 나라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일본, 중국, 그리스 등이 3등급을 받았고 인도, 쿠바, 터키 등이 4등급을 받았고 라오스, 레바논, 이라크 등이 5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전 세계에서 2에서 환경에서 1등급 받은 나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맞춰볼게요. 네. 5개. 윤탁쌤. 2개. 빵개. 다 2등급 최고예요, 그러면? 네,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도 1등급을 못하고 있다. 와. 그러니 우리가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웃긴 거는 아니 놀랍네요. 저기 뭐야 E에서 2등급, S에서 2등급하고 G에서 1등급 했는데 왜 1등급? 왜 1등급이야? 참 환경 무시하나?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1등급을 받지 못했다. 환경에서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은데 무디스에서 그렇죠. 국가신용평가 한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분이 그래도 다른 나라 공무원보다 서류를 잘 만들어서 보낸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돈도 잘 이제 벌고. 그분은 사실 뭐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과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환경적으로 그렇게 한가? 그거는 사실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ESG의 역사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저희 다음 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ESG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ESG라는 게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ESG 검증 기관이 600곳이에요. 600곳. 국내외.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대기업의 ESG 담당자로 갔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우리 기업 있잖아. ESG 평가 좋게 받으라고요. 사실은 사장이 자기가 경영 잘하면 좋게 나올 건데 사실 이런 오더가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좀 언론에도 공격받고 좀 그러니까 ESG 평가 좀 자기 받아서 그러면은 약간 ESG 우리한테 좋게 줄 것 같은 데다가 이 맡기면은 사실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ESG를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진짜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하고 있나 어떤 기업을 한번 좀 들여다볼 건지 지석쌤은 어떤 기업 들여다볼 겁니까? ESG? 네, 저번에 예고했던 것 같은데 아마 LG 화학을 한번 여기서 S하고 G는 일단 빼놓고요.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저희 E 전문이니까 E에서 특히나 이제 C 그러니까 기후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2004년도에 제가 LG 화학을 지원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LG화학에서 뭐 떨어져서 원한이 있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제가 처음으로 합격한 회사였기 때문에 네. 좋은 기억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배터리 사업 때문에 LG화학에 지원했는데 네. 그 나중에 보니까 LG화학이 장판, 샤시, 욕조 이런 게 더 주력이고 아, 그때 당시에? 예, 배터리는 그때 약간 좀 막 시작하는 상황 내지는 그냥 아주 한 전체 매출의 한 5%?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생각한 LG화학은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현대차에서 또 합격을 하는 바람에 글로 가면서 그래도 약간 이제 저를 뽑는 걸 보니까 아, 이 회사가 잘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G화학 주식을 좀 샀는데 그때 영끌에서 집 사느냐고 그때 손해보고 당시에? 팔았는데 네. 5만 원 주고 샀다가 4만 원에 팔았는데 네. 지금 80만 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LG화학에서 일절 뭐 뒷광고나 이런 거 받는 게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런 그쵸? 거. 네, 그래서 없고 아무튼 네. 그래서 LG화학이 저는 그때 막 배터리 기업으로 봤는데 그때는 아니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 기업이 거의 이제 돼서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벌써 이제 화학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약간 느낌이 약간 석유 정제해서 팔고 그런 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LG화학의 사업 부문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1위가 석유화학 부문, 윤탁쌤의 촉이 좋았어요. 이 석유화학 부문이 전체 사업의 5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위는 전지 부문인데 지금 네. 아까 지석쌤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배터리 부분이죠. 그리고 3위가 첨단 소재 부문이고 4위가 생명과학 부문이라고 해요. 근데 약간 그런데 왜냐면은 ESG에서 E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요즘 배출 탄소 중립인데 네. 우선은 석유화학 사업이 이제 50%니까. 그쵸. 이게 기업의 탄소 배출을 뭐 3단계로 나눠서 뭐 그런 게 있죠. 지속사. 뭐 스콥 1, 2, 3 해가지고 이제 네. 직접 배출, 간접 배출, 뭐 다음에 뭐 판매한 제품에서 나오는 배출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그거는 그거고요. 그건 그거고 큰 틀에서 한번 조금 그 LG화학의 이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서 독립을 시키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LG화학을 배터리 산업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터리는 딴 데로 분류되고 이제 저는 야 너는 그냥 장판하고 여기 욕조하는 사업부에서 일해라 이래버리면 저는 이제 내가 이러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라는 그런 그래서 LG의 배터리 사업 보고 들어왔던 주주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개로 갈리면서 이게 저는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뭐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관점에서 제가 아는 그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배터리 사업부의 석유화학 부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같이 있으면 E에서 좋은 게 안 되니까 아예 분리해버렸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ESG 관점에서 배터리 뭐 전기차가 좀 주력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약점이 뭐냐면 한 가지는 그 배터리 상상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온실가스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다 뭐 이런 좀 비난이 있고 물론 뭐 저희 광산 활동 이런 것도 좀 문제 삼긴 하지만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배터리 생산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할 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차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충전할 때 그 전기는 뭐 어떻게 할 건데 석탄 발전소도 쓰고 막 그러지 않냐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에 대한 거는 아니 그거는 우리 책임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 배터리를 써서 차를 만들 때 있어서는 그 배터리로 인한 뭐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기들의 공급망 차원에서. 네. 예, 그래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는 아리백이라든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런 거가 대응이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네. 예, 게다가 같이 사업부가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게 좀 발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배터리 개발 인력을 놓고 굉장히 경쟁이 심하거든요. 예, 그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나온 분들 많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차려가지고 나중에 뭐 정보를 빼왔네 아니네 뭐 이런 싸움이 있었고 네. 큰 소송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현대도 이 문제를 겪고 있대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개발 인력이나 배터리 개발 인력을 좀 더 잘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사규나 이런 거에서 같은 직급에 뭐 같은 기수에서 많이 차이 주기도 어렵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따로 떼서 석유화학과는 이제 좀 분리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서 배터리 생산에 있어가지고 아리백을 빨리 달성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리백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100% 사용하는 거. 참고로 원자력 사용해가지고는 이거에 충족이 안 된다.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에서 전기를 좀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그 전기만큼은 태양광 풍력 내지는 뭐 수력 같은 걸로 해가지고 CO2가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배터리 부분이랑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석유화학 부분을 나누긴 했는데 배터리를 생산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화석연료로 이용한 에너지나 이런 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석쌤께서 이 LG화학을 뽑으신 이유가 처음 합격은 아닐 텐데 LG화학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셔가지고 뽑으신 것 같은데 자 분사까지는 잘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우리가 봐야 될까요? ESG에서 이 부분으로 LG를. 네, 일단 LG화학이 제가 좀 실망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네.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 2050년까지 화학업계 최초로. 그래서 가져오셨군요. 그 저는 막 와 감동 막 이럴 수가 막 그 어려울 텐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탄소 중립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어쨌거나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맘대로 해석해버린 건데 2019년도에 1000만 톤을 배출했는데 이대로 쭉 성장을 해서 배터리를 더 만들고 뭐 하면 4000만 톤이 나올 건데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만들지만 1000만 톤만 나오게 어떻게 하든 억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중립 아니냐. 그럼 중립이 아니잖아요. 아니,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애초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치, 이게 수학적으로 0에다가 몇을 곱해도 0이지. 네.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야, 탄소 중립이? 아니, 그러니까 1000만 톤은 계속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LG화학 입장에서는 와, 이거 생산량 늘리면서 억제하는 거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자.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홍보도 해야지 했는데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배터리의 역할이 정말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네. 자동차나 트럭도 이제 배터리죠. 그리고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뭐 가장 공격받는 게 전기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배터리로 좀 해결됩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배터리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고 약간 충격받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태양광 있잖아요. 네. 공주 집 같은 경우. 근데 그러면은 저는 정전 놔도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배터리가 없는 태양광 시스템은 정전이 나면 자동으로 셧다운이 돼가지고 인버터에서 전기를 집안에 공급 못 해준대요. 그렇네. 그 충격, 설계가 그렇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폭염 상황에서 정전됐을 때 집에 전기가 돌아가려면 배터리와 태양광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 진짜 그런 일 발생하면 아빠 뭐야 우리 저 태양광이라 괜찮대. 그러면 그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는 사실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전력망과 연결과 이런 데서 야 내가 끊어지면 너도 가동 중지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서로 피해를 안 줘.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만간 어떻게든 배터리를 설치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배터리는 뭐 ESS 배터리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걸 크게 만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단위, 어떻게 무슨 시설 단위로 그런 안정화를 시켜주는 ESS라고 하고 가정용 배터리도 ESS는 맞는데 그게 뭐 ESS가 에너지 뭐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어쨌거나 배터리가 없으면 사실은 탄소 중립, 뭐 전력망 이런 거 안 되고 전기차도 안 되고 탄소 중립 물류도 안 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도 배터리로 가거든요. 전기 배터리로.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딴 데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줄이도 노력을 해야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만 제로가 안 되더라도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야 그럴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는 피해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네. 약간 오묘한 거지. 지석쌤이 이제 오묘한 탄소 중립 거죠. 성장이라는 단어 봤을 때 이거 장난쳤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탄소 중립 성장? 그 배터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용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 기업이 제품 만들 때 하는 탄소 배출, 유통할 때 탄소 배출, 그걸 사용자가 실제 쓸 때 나오는 탄소 배출 다 따지는데 또 배터리를 또 잘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다. 그런 생각도 들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거의 총알 같은 거예요. 배터리는. 얘가 물자를 쓰지만 얘는 꼭 필요해. 뭐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이제 한 축이 석유화학이잖아요. 네. 여기도 문서상으로는 방법이 있어요.
CCUS라고 하죠. 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를 잡아서 그걸 다시 다른 걸로 뭐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땅에다 묻는다거나 그건 CCS라고 하죠.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LG 화학에서 배터리는 저기 CO2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만들어 일단 네가 이거 만드는 게 필요해. 기후변화 전쟁에 필요한 총알이니까 배터리가. 그렇죠. 걔는 그냥 만들어. 좀 나오더라도 일단 네. 만들어. 근데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못 줄이고 있는데 너까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너는 뭐 꼭 필요한 건 좀 이런 건 필요하지. 이런 건 좀 해. 최대한 줄이고. 근데 이런 거는 그만해라 이제. 그냥 안 되겠다. 근데 이론상 방법이 다 있어요. 이론상 뭐냐면 수소를 가지고 화학 공정을 통해서 그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러죠. 탄화수소물 화합물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한번 또 가공을 해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막 가능은 해요. 이론상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진짜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CO2가 나오는 에너지면 안 되죠. 네. 또 결국은 태양광 풍력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CCUS가 우리가 외계인이나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기가 있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화합 연료 만들기 위해서 전기가 한 5가 필요해요. 5가. 4에서 5가 필요하니까 물론 뭐 효율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리 법칙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화합물을 인공적으로 만들 때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압력과 열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LG 화학의 ESG를 평가한다면 배터리 쪽은 굉장히 밝다. 뭐 LG 화학이 지금 선도 업체기도 하고 배터리 만들 때 뭐 온실가스가 1톤이 나오는데 그 배터리를 투입해서 자동차 분야나 트럭이나 아니면 전력망 유지해서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뭐 10톤, 20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줄이면 좋겠는데 못 줄여도 일단 오케이 패스 해 이렇게 되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방법이 많지만 그게 실제로 구현되기는 특히 지금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고 저도 보면은 사실 나중에는 정말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껴 쓰기. 정말 이것까지는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그러니까 장판 같은 경우도 10년에 한 번씩은 갈아줬는데 그냥 한 20년 씁시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사용 기간,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은 그쪽의 수익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다 추가로 온실가스를 많이 못 줄이면 근데 탄소세라는 게 지금 도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탄소 국경세도 지금 7월 14일인가 유럽에서 발표할 거고. 네. 그러면 사실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사실 수요가 또 줄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또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 많이 하니까 거기에 또 세금 많이 매기니까. 그러니까 저라면은 LG 화학의 평가에 있어서 그런 배터리 사업부는 그런 이에 대해서 후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 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석유화학 부분은 이를 평가할 때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막 대책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해내는지는 되게 면밀히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움이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김지석 선생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LG화학이 입사했어요. 입사해서 지금 요즘 이런 다른 세계 물이 유행이니까 LG화학이 입사했고 지금 꾸준히 주식도 사서 많이 올랐어. 주식 갖고 있는데 오늘 사장실에서 호출했어요. 김지석 부장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ESG 만점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장님한테 지금 직보하듯이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배터리 사업부는 최대한 빨리 키우는 게 사회에 공헌하는 거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런 뭐 공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을 뭐 유축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밀고 나가야 된다. 석유화학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축소라는 점도 감안을 하고 좀 사업을 가져가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줄지도 않을 거, 실제로 안 될 거를 연구 조금 한 거 가지고 홍보하면서 이게 마치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잘못이다. 그러니까 LG는 정직이니까 그죠? 괜찮은데? 네, 그래서 솔직하게 이러이런 대책은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이건 됐는데 이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2030년까지 50% 줄이고 뭐 이런 거에 호응하려면 이쪽 사업부를 축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10년에 한 번씩 광택 내주는 서비스를 좀 추가해가지고 오래 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직하지 못하게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네. 너무 다만 우리는 진짜 훌륭한 너무 예. 저기 임원 승진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러면 임원 승진 못해요. 근데 그 다보스 포럼 온라인 행사에서 네. LG화학 회장님이 영어 잘하시대. 어, 가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그 제가 보면서 근데 그때 누가 물어봤었나 그거를. 그러면은 제로 가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잠시 싸한 그런 게 났던 것 같기도 한데 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너무 자신 있게 나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 다만 배터리는 정말 좀 많이 좀 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저희 ESG 좀 첫 코너로 성정한 이유 이제 지석쌤이 첫 합격하신 회사 네. 두 번째 합격한 회사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합격한 회사 긴장하시고 오늘 ESG 처음 달아봤는데 저희가 ESG는 오늘 하루로 좀 하긴 그런 것 같고 네.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저 ESG 특집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맛이 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김나연 선생님 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유익한 내용을 많이 얻어갔던 것 같고요.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환경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요즘 좀 충격적인 기후위기 소식이 많잖아요. 많아요. 지구 많아요. 한쪽에서는 폭염 때문에 난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 때문에 난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ESG는 국영수다. 한 과목만 포기해도 안 된다. 제가 이제 대학 갈 시절에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고 대학 간다고 했다가 진짜 그거 믿고 한 과목만 팠다가 피본 친구도 많았거든요. 근데 ESG 국영수 다 중요한데 E는 국어다. 국어를 모르면 우리나라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그린피스가 이제 ES가 또 이제 가짜가 많잖아요. 네. 가짜가 많으니까 투자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 다각점이면서 기업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고 결국 지구가 지속 가능해야 기업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재밌는 정보 이제 주식 채널에서 많이 전해줄 수 있도록 이거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네. 주식 채널처럼 들리는데 아니 근데 주식 채널 예. 아니, 근데 예. 주식도 중요한 게 주식이 이제 ESG 잘한다라고 믿고 투자했다가 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그렇죠. 잡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도 네. 지키고 재산도 지키는 게 그러니까.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투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의견은 또 다른데 참고를 하시는데 네. 투자 관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또 그쵸. 이에 대한 평가는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 한 분도 그런 평가는 그린피스가 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예. 그래서 맞네. 제가 그러니까. 그거 용기를 얻어서 이게 시작한 건데 네. 아무튼 저희가 정말 잘해줘야 되는 대표 기업들이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을 하나 찍어서 또 해외에 또 잘하는 기업 있으면 또 소개도 하고. 아이고 지석쌤 또 오늘 조개가 또 폐사돼가지고 마음 아프신 가운데. 이거 충격이에요. 네, 진짜. 너무 처참해요. 그거. 첫 합격의 추억. 네. LG화학의 탄소 중립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 아주 매섭게 또 분석해 줬습니다. 다음에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